예, 김성길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설명회를 찾아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 학생들이신가요? 혹시 2학년 계세요? 2학년? 2학년도 있네요. 1학년 있어요? 1학년? 1학년도 계시네요. 중학생 있어요? 중학생? 중학생도 오셨네요. 초등학생 계신가요? 초등학생. 예, 입시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강의는요, 2021이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내년도, 후년도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요즘 EBS에서는 여러 가지 이 설명회를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EBS I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온라인 입시 설명회로 들어오면 각 지역별 설명회도 있고요. 또 전형별 설명회도 있고 또 특수대학이나 예체능 또 이런 설명회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요. 대입 기본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건 전형 일정의 변화이죠. 그래서 전형 일정이 뒤로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 미뤄졌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유의하라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입시의 특징인데요. 대학생 인원의 대폭 감소죠. 지금 교육통계에서 학생 인원수를 비교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약 5만 6천 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5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줄었는데 수능 응시 인원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이제 9월 모평을 봐야 어느 정도 줄지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추측을 해보면 작년과 같은 수준대로 줄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한 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능 응시 인원은 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줄게 되면요. 아무래도 수능 점수는 약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4년제가 419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뽑는 총 모집 인원은 400명 정도가 줄었는데 학생은 거의 5만 6천 명. 수능 응시 인원을 따지면 한 4만 5천 명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더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 작년에도 많은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면 학교에서 받는 내신 성적 이것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원 대비 퍼센트거든요. 총원의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전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도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내신 성적이 나는 내신 성적이 작년보다 좀 떨어졌는데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학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작년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시고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 모집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1,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인원은 이제 정시 모집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위주 전형은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약 0.2%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에서 가장 많이 준 게 이제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이 거의 984명 정도가 작년 대비 좀 줄었다. 이것이 올해 입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인데요. 대입은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년 예고제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달에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올 8월 달에 발표되는 기본 사항을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행 계획이 나왔죠. 2022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입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3학년 학생들은 마지막에 요강이죠. 요강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올해는 원래는 5월 4일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 조금 뒤늦게 해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발표된 상태에서도 약간의 변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7월 정도에 뭔가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발표가 뒤에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발표된 대학들을 보면 서울대가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를 낮췄죠. 그래서 세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고요. 연대가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비교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체하고 봉사시간하고 수상을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고려대학은 일부 전형에서 면접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이제 면접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세 대학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대학들도 순차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7월 초쯤에 발표되는 안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교육감님들이 수능을 쉽게 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떻게 방향이 맞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월 초쯤 되면 뭔가 조금 더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전형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입의 기본 상태는 똑같은 거죠. 이건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제 수시와 정시의 고리 속에서 학생들이 준비를 할 텐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많이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시 모집은 크게 보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이제 4개인데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잖아요. 전형인데 이 전형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뭐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어차피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대학은 그 등급으로 학생을 뽑게 됩니다. 이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일 텐데 종합 전형은 학생이 처한 여건을 고려한 비교과적 요소를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전형인데 이 종합 전형이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생이 처한 교육적 여건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대학이 고려해서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해서 평가하게 된다. 지금 학교가 각종 대회나 뭐 진로 관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처한 여건을 고려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어디 뭐 경시대회를 하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무슨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한 독서 활동이나 아니면 그 지원 모집단에 관련해서 뭔가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연세대처럼 수상, 창체, 봉사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반영하지 않겠지만 다른 대학은 그래도 처한 교육적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그냥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냥 갈 것으로 보이고요. 실기 실적 전형은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죠. 수능 시험으로 갑니다. 그렇죠? 수능 시험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 거의 바닥이다, 꼴찌다 하더라도 수능 잘 보면 가는 거죠. 그렇죠? 내신 8등급도 수능 다 맞추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신이 낮아도 수능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다만 내신 8등급이 수능을 다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죠?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올해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작년과 같이 6번의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6번의 도전의 기회를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일 날 보는 사실은 그 6월 모평이 아주 중요하죠. 6월 모평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시로 간다면 어디쯤 갈 수 있나 이 위치를 잘 정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수시 모집에
내가 어느 대학을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 일정 부분인데요. 올해는 이제 많은 것이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부분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보면 일단 전형 기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죠. 9월 23일로 수시 접수 기간이 뒤로 갔다는 거죠. 뒤로 갔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학생부의 반영 기간입니다. 작년까지는 8월 31일까지의 학생부의 내용이 대학으로 넘어갔죠.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는 학생부 기재 기간이 9월 16일로 16일이 뒤로 갔다는 상황이에요. 뒤로 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작년까지는 8월 31일까지의 활동만 생기부에 기록이 됐지만 올해는 9월 16일까지의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더 늘어났다. 그 기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통 9월 16일까지 늘어났는데 학교가 9월 16일이 되면 그때가 2학기거든요. 보통 8월 한 말일부터 9월 달이 2학기인데 그 2학기에 했던 활동도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까지는 부족한 비교과에 대해서는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9월 모평이죠. 9월 모평을 보고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작년보다 이틀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 9월 모평을 보고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하는데 올해는 그 기간이 작년보다 이틀이 늘어났다. 그럼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죠. 그 기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을 보고 자기 위치를 잘 결정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형 기간이고 그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죠. 합격자 발표가 12월 27일, 등록이 12월 30일까지고요. 미등록 충원의 통보 마감이 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자 발표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곳 중에서 한 군데만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아이들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미등록 충원이죠. 이 충원 기간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면 대학은 충원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다 충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이 작년보다는 더 늘어난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입시가 그런 특징이고요. 그래서 미등록 충원이 이제 1월 4일 날 끝나면 수시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6장의 원서가 뭐 다 붙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 군데만 등록하니까 한 군데만 등록하다 보니 대학은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한 군데만 등록하다 보니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떨어진 아이 중에서 이제 충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원을 시켰더니 또 다른 대학이 또 충원이 돼서 붙은 애가 또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충원 기간이 줄어버리면 대학은 다 충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게 올해 입시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은 1월 달로 갔습니다. 1월 7일부터 11일. 역시 정시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합격자 발표하고 2월 7일이죠. 등록을 합니다. 2월 10날까지. 그러면 2월 10날 이후에 대학은 떨어진 아이들로 하여금 또 충원을 시킵니다. 근데 이 충원 기간이 또 줄었어요. 이것도. 입시 일정이 줄다 보니 또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시 정시도 충원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정 변경이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충원이 더 늘어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이죠. 입시는 3가지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 붙은 아이는 그걸로 이제 입시가 끝나는 거고요. 또 수시에 이제 합격하지 않은 아이들은 정시 모집으로 갈 텐데 정시에 붙으면 등록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수시도 정시도 다 떨어진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갈 텐데 올해는 이 추가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작년 거만 한번 추려본 거예요. 작년 거만 추리면서 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얼마만큼 충원을 했을까를 본 건데
여기 전남대 같은 경우 55명이잖아요. 충남대 46명, 충북대 무려 85명에 충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2월 20일 기준인데요.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는 거죠. 지원 없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작년 같은 경우 162개 대학에 지금 9,800명의 추가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저는 162개 대학 원서를 다 쓸래요. 다 써도 돼요, 사실은요. 추가 모집은 그런 거예요. 다 써도 됩니다. 다만 원서를 다 쓰려면 돈이 꽤 들겠죠? 꽤 들죠. 그렇죠? 얼마 들까요? 한 500 정도 듭니다. 다 쓰면. 그래서 뭐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요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시에 합격해서 등록했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 학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떨어진 학생이라면 재수하기 전에 추가 모집도 좀 살펴보시고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시험인데요. 영역별 쉬운 수능 기조로 간다는 것이고요. EBS 연계가 70%죠. 올해까지 70%입니다. 내년에는 50%로 줄죠, 이게요. 줄기 때문에 역시 수능 공부는 EBS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현장에서는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 EBS 연계율이 한 70% 정도 된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이해하기.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데요. 수학 나형, 수학 가형, 이 수학이죠. 수학에서의 시험 범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수학 나형, 인문계 수학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시험 범위가 늘었으니까요. 수학 가형, 자연계 수학이죠. 자연계 수학은 작년과 차이는 기하 벡터라고 하는 부분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 수학은 일단 시험 범위가 적어진 거죠. 조금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적어졌으니까. 물론 문제의 난도는 조금 올릴 수 있겠죠. 그냥 빼버리면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 작년에나 이럴 때 설명을 할 때 자연계 쪽에 재수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은 재수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서 자연계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면서 쉬워지긴 했지만 재수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은 뭐 작년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수능이 좀 쉬워질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진짜 쉬워질지 얼마나 쉬워질지 이런 부분은 9월 모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9월 모평에서 그해 수능의 난도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모평을 보면서 이제 평가원이 연구를 하겠죠.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를 연구한 다음에 9월 모평이 실제 수능과 같은 그런 난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9월 모평을 보시고 그러한 난도로 이번에 시험이 출제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영어와 한국사 같은 과목은 이것은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난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7.43, 요 프로가 이제 누적 인원의 퍼센트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 과목이 90점 이상, 1등급이죠. 1등급 인원이 7.43% 정도 나왔던 거죠. 2등급이 23.68. 요게 지금 평가원이 제시한 최상의 수준입니다. 사실은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첫 해는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워서 1등급이 거의 18.19%까지 갔었어요. 두 번째는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1등급이 한 5.3%밖에 안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았고 해서 작년에 난도를 맞춘 거거든요. 이 정도. 작년 문제가 사실은 난도를 참 잘 맞췄던 문제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1등급이 약 7에서 8% 정도, 7.5% 정도. 2등급은 누적 한 25% 정도 선. 3등급은 약 45%. 이 정도 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정도 난도 측정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한국사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문과는 3등급이면 만점을 주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50점 만점에 30점이면 그냥 만점을 주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4등급 25점이죠. 그러니까 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 때문에 이 한국사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시험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애들도 있어요. 가끔 10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곤란하죠.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아이들은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요 표는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을 나타낸 거거든요. 인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에 연관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경우엔. 근데 수능은 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수능은요. 수능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면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8월 말에 이제 수능 원서를 쓸 텐데 과목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능 과목에서는요. 그러니까 진로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비슷하다면 잘하는 과목이 비슷하다면 응시 인원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시 인원이 많아야 등급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을 살펴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였죠. 14만 6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이 작년, 까만색은 재작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문화가 13만 9천, 두 번째로 많이 선택을 했고요. 세 번째가 한국지리 6만 2천 정도를 많이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응시 인원으로 고려를 해 보시면 되고, 무조건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경제처럼 한 5,600명 정도 선택하는 과목은 등급 인원이 적겠죠. 적으니까 잘 고려를 해서 진짜 그 과목을 잘한다 그러면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고려를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 나오는 과목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근데 가끔 학교에서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을 생뚱하게 자기 혼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 점을 좀 잘 참고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에서 선택을 하죠. 근데 대부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지구과학이죠. 지금은요. 지구과학이 약 3년 정도부터 역전돼서 14만 8천, 생명과학 12만 8천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제 화학이 한 7만 3천, 물리가 5만 4천. 이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괜찮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2에서 반드시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과탐2 과목. 2 과목 하셔야 되고, 또 과탐2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점수의 가산점이에요. 그 학생이 얼마만큼을 취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 점수를 보고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점이 만점인데 45점 받은 애한테 10%의 가산점을 주면 그 아이는 49점이 되는 거잖아요. 4.5를 주니까. 근데 10%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맞았어. 그러면 가산점 1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과목이면 선택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죠? 근데 보통 이 투 과목도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많고요. 이 물투 같은 데는 너무 적죠.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잘한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그냥 깡으로 선택한다 그럼 곤란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애가 있긴 있어요. 가끔 선생님 저는 물리투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애 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는 아이한테 등을 대주고 싶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외국어죠. 제외국어는 내년에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내년에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올해는 이제 상대평가의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인 해인데 자연계 학생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인문계 학생들 중에 일부 대학이 이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도 잘한다면 응시를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응시 인원을 보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다 1100, 1200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아랍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랍어가 4만 7천 명이 응시를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전국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무려 4만 7천 명이 아랍어를 신청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아이들도 아는 거죠. 너도 안 배우고 나도 안 배우고 우리 가서 찍자? 이거 찍으러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걸린 거예요. 지금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계통은 이제 외고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일반고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도 안 배운 거 갈까? 이게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채점을 해보면 보통 과목의 1등급 구분선이 50점 만점에 46점, 47점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다른 과목들은. 근데 알아보는 1등급 구분선이 50점 만점에 24점 막 이렇게 형성이 돼요. 2등급 17점, 3등급 14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무나 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이거 하루 뭐 학원 다닐 필요는 없어요. EBS 인강 아주 좋습니다. 그거 보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도 있다. 왜 그럼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대학이거든요. 이런 대학이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 2과목 선택을 하고 제2외국어를 추가로 선택을 했는데 사탐 2과목 중 한 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버리고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내년에는 바뀌는 거죠.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우연성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올해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의고사 응시 인원을 가지고 잠깐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수능 응시 인원이에요. 제일 위께 작년도에 재학생 중에 34만 7천 명이 수능을 응시했고요. 졸업생 중에 13만 6천 명. 그래서 요거죠? 요걸 보시면 돼요. 재학생, 재수생의 응시 인원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응시 인원이 졸업생의 응시 인원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조금씩 늘어났죠? 작년에 확 늘어났죠? 24에서 28%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가 늘어나냐면 6천 명 정도가 작년에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게. 올해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졸업생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생도 생각하는 거죠. 이 코로나 와중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더 조금만 준비하면 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겠죠. 당연히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재학생들이 움츠려 있는 거예요. 늘어났으니까 재수생보다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6천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나겠죠. 얼마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 최대로 늘어나도 10,000명은 넘지 않아요. 6천 명인데 6,600인데 한 3천 정도가 더 늘어봤자 9천 얼마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험생이 줄은 거죠. 4만 5천 명이 줄은 거예요 지금요. 그럼 재수생이 아무리 늘어나서 작년보다 한 3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나도 4만 5천 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줄은 거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재수생이 늘어나긴 했지만 응시 인원은 줄었잖아요. 응시 인원을 보시면 여기 재작년 53만 명에서 48만 명 줄었잖아요. 졸업생은 늘어났지만. 그렇죠? 그래서 학력 인구의 감소 때문에 재수생은 늘어나도 아무리 늘어나도 학력 인구가 감소된 만큼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늘어난다고 겁먹지 말고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게 학력 인구입니다. 보통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 통계를 발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아이들이에요. 졸업한 아이들이 약 50만 명 정도 됐던 거죠. 저기 보시면 50만 명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3이 43만 5천이죠. 인원수가 줄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 고2는 줄지 않아요. 조금 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2003년생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특수로 조금 늘어요, 사실은요. 느는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전라북도도 보면 줄었죠.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고3이었는데 올해 한 18,000 정도, 2,000 정도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줄었고 내년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가면서 또 고1, 중3 이렇게 좀씩 떨어지는 구조이죠. 이런 구조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을 갖고 한번 따져봤어요. 모집 인원을 갖고 따져봤더니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의 4년대 대학 총 모집 인원이 약 16,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18,0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을 다 쓸 때 일부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죠. 2,000 정도는.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뭐 여기만 가지는 않지만 약간 좀 학생 수가 좀 많은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빨간 거로 표시된 게 지금 큰일 나는 지역이에요. 부산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총 모집 인원이 31,777. 그런데 부산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25,000. 여기는 뭐예요? 뻥커가 뚫리는 거죠.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전이 그렇고요. 강원, 충남북이 지금 다 뻥커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을 다 써도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면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좀 참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저런 지역들이 많이 비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대학은 자기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역을 보겠죠.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있는 숫자가 저렇게 적으면 저 안에서 서울로 일부 가고 남은 아이들을 자기 지역으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족이고 전북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갈 것이고 남은 학생들은 거의 전북에서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분포로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제 모집 인원을 가지고 보면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조금 줄은 거죠. 조금 줄었죠. 작년에 77.3%였는데 올해 77%니까 조금 줄은 거죠. 그만큼 정시 모집이 조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일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사실은 늘었어요. 올해 작년보다 좀 늘었다. 좀 늘었죠. 모집 인원은 조금밖에 안 줄고 학생 수는 많이 줄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은 조금 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넓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고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대학을 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맞는 대학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이 전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내신만 갖고 대학을 찾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쓸 때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선은 모의고사 성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에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수시에서 쓰는 것. 이것이 이제 거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낮으면 이 아이는 수시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정시에. 그래서 6개 원서를 쓸 때 조금 낮춰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사실은 떨어지면 정시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소신껏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평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월 모평이 사실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3월 모평을 4월 달까지 넘어오면서 뭐 그렇게 제대로 못 본 3월 모평은 그냥 넘어갔고 4월 모평을 그냥 어찌 본 사람 안 본 사람 흐지부지 돼버렸고 이제 6월 모평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모평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정해야 된다.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은 6월 모평 본 다음에 또 용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전 과목을 한 등급씩 다 올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뭐 방학도 짧고 또 그렇게 올라가는 애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모평을 통해서 기준점을 잘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죠. 내신입니다. 지금 각 고등학교가 중간고사를 받거나 혹은 기간이거나 하는 기간인데 지금 상황이요. 기간이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때의 모의고사는 중간고사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또 학교가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 뒤에 등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운 과목들을 잘 정리해서 중간고사부터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것으로 뽑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은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학생이 공부한 내용,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보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대학은 충분히 감안해서 뽑게 될 것입니다. 뽑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기인데요. 항상 위기는 기회였어요. 입시도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 내신 준비나 모의 준비를 잘 하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연구하는 노력, 인터넷이나 독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학생부 종합에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딴 때에 비해서 올해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교과 세특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가 활동을 해서 수업 시간에 기록을 해 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생 스스로 연구도 좀 필요하고요. 자신이 연구한 부분을 자기소개서 같은데 잘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나 적성 전형 이런 건 뭐 그냥 똑같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기자 전형은 이제 어학, 수학 특기가 많은 대학은 아니고요. 일부 대학에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쯤은 전형을 확실히 정해야 되죠. 나는 6장의 원서를 쓰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몇 개 정도 원서를 쓰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개 쓸 거야. 뭐 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신이 너무 약하니까 수능 준비 열심히 하면서 정시와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쓰면서 정시까지 갈 거야. 라든지 그러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빨리 정하고 준비하는 애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대학의 이제 모집 민원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는 것인데요. 역시 올해 입시는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요. 42.3% 정도 되고요. 종합 전형이 약 24.3%, 그리고 정시가 23%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이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많죠. 44.6%예요. 44.6%이고 정시가 31.9%예요, 사실은. 정시도 서울에 권에 있는 대학은 많은 거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나는 주요 15개 대학을 갈래요. 그러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이죠. 교과는 8.2%밖에 없습니다. 올해는요. 그리고 정시인 거죠. 수시 종합과 정시 수능을 준비해야 서울권 대학을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갈래요. 그러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신 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오신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유를 줘도 서울 우유와 연세 우유만 지금 먹이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야 뭐 저지방 우유도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까 이런 걸 살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거의 50%가 49.4%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크게 뽑는 대학은 원광대였어요. 무려 1,093명을 뽑고요. 전북대가 939명, 그리고 우석대가 603명. 이런 대학이죠. 또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이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없고요. 실기 실적, 이건 이제 뭐 특기자 예체능 학생들인데 한 6.1%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쪽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전북 내에서도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이런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교과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아무래도 내신의 합격선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이요. 높고요. 종합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이 좀 낮아요. 내신은 낮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뽑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의 특징인데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약 42%, 종합은 24.8% 정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보다 조금 증가를 했죠. 0.2%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겠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한 내신일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이런 걸 시켜서 교과 세특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거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자기가 뭐 생물학과 간다 그러면 생물에 대해서 관심 분야를 찾아서 독서 활동을 하거나 관련 분야를 뭐 인터넷에 찾거나 이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표현할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가 예년보다는 조금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이 생기부에서 잘 나타내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할 일일 거고요. 고2나 고1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한 일주일 다니다가 일주일 방학했다. 또 일주일 갔다 일주일 방학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하고 놀아버리면 내년에 엄청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든 아니면 학교 등교 수업을 하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비교과 활동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 2학년 학생들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년 입시에 불리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은 대부분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성적. 다만 여기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반영 과목도 다르고 반영 비율도 다르고 이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적을 전북대에 집어넣었을 때는 몇 등급이고 원광대를 넣었을 때는 몇 등급인가,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으시면 학교 오셔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학교에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줘요. 너의 내신은 원광대식으로 가면 몇 등급이고 전북대는 몇 등급이니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건 볼 수 있어요. 그럼 학부형님들이 직접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요, 교육부에서 만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디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디가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뜹니다. 하나는 아빠 어디가, 또 하나는 대학 어디가. 둘 중에 뭐죠? 그래요, 대학 어디가죠.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성적 분석이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성적을 입력하시고 원하는 대학을 클릭하시면 돼요. 전북대를 클릭하시고 경영학과를 클릭하시면 학생의 점수를 전북대 방식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면서 작년도 합격선을 찾아줍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다 보니 내신의 합격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1점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1점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2등급대에서 형성이 되죠. 합격선이요. 물론 학과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중립대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 5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사립대나 이런 식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내신 등급을 갖고 현재 위치도 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좀 더 알고 싶으시면 EBS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기시면 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합격선이 낮아지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 합격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합격선이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계 전형에서 출결 봉사 같은 것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죠.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이제 사범대학이나 간호학과 이런 계통은 주로 이제 면접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구나. 그래서 학생이 이제 판단할 때 교과 전형 준비를 하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학생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선이 조금 높아져서 수능 최저 정도를 충족할 수 있다면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수능이 쉬워지면 합격선이 높아져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합격선이 떨어져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수능이 쉬워지는 것이 꼭 아이들한테 유리할까? 아니,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면접 등의 다른 전형 요소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쉬워지는 것이 꼭 유리하지는 않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부형님들은 수능을 쉽게 낸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쉬워지죠. 근데 쉬워져도 다 만점이라면 수능은 변별적 구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쉬워지는 것만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준비하셔서 최저를 맞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찾아봤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으로 나눠봤죠. 지금 보시면 예수대 간호학과나 우석대 한의, 한약, 간호, 물리치료 이런 계통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100이에요. 교과 100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면 내신 성적을 갖고 뽑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또 원광대나 전북대 일부학과, 전주 호원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그냥 내신만 갖고 뽑는 거죠. 내신만 갖고 뽑는 거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들여다보고 본인이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보통 4개 영역 중 2개 합 얼마로 되어 있어요. 2개 합,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2개 합 4, 2개 합 5일 거고요. 조금 지방으로 가면 더 낮아져요. 2개 합 7, 2개 합 8 이렇게 나오거든요. 2개 합 8 그러면 4등급 2개거든요. 4등급 2개이기 때문에 2개 과목을 집중하는 게 좋죠. 그런 아이들은 4개를 다 하지 않고 2개만 집중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고 2단계 면접을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준비할 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6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 최저가 충족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대학으로 목표를 세워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진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없는 대학을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교과 성적 반영 방법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서 어떤 대학들은 국영수사, 보통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를 반영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국영수사 중 과목별로 2과목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국어 2개, 영어 2개, 사회 2개, 과학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8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면 2과목만 좋으면 되는 거죠, 사실. 다른 과목은 좀 좋지 않더라도 2개만 반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서류 평가가 있는 거죠. 이 서류 평가는 이제 자소서와 추천서인데, 추천서는 일부 대학이 지금 남아 있고요. 내년에는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올해는 일부 대학, 뭐 서울대나 이런 대학이 좀 남아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쓰느냐?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공부한 내용, 활동한 내용을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고요. 면접은 대부분 이제 확인 면접으로 치러지는 이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유형 중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죠. 있는 대학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요거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서울대만 좀 바꿔주세요. 서울대가 3개 영역 2등급에서 3개 영역 3등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은 전교 1, 2등이 가는 전형일 텐데 학생들이 3개 2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3개 3등급으로 바뀌었죠. 또 올해 또 크게 달라진 게 탐구였어요, 사실은요. 탐구가 작년까지는 각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합 4로 바뀌었고, 또 얼마 전에 발표에서는 3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개 합 6이 되겠죠.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어주면 되겠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 인문계는 4개 합 7, 자연계는 4개 합 8, 의대는 4개 합 5라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고대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면접의 변별력은 줄였지만 수능 최저는 지금 갖고 가요, 고대 같은 경우. 근데 사실 고대는 작년에도 수능 최저를 맞추고 떨어진 아이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최저만 맞추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최저에 좀 고민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이고, 연대는 올해는 최저를 없애버린 거죠. 최저를 없애면서 비교과에서 창체, 동아리 수상을 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 2학년 때 열심히 한 해가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은, 작년에 좀 열심히 안 했다가 올해 좀 하고 싶은데 올해 거 반영을 안 해버리면 작년에 열심히 한 해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아무튼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를 가지고 간다. 그럼 다른 대학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성적과 소질, 적성,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전형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기본적인 건 이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 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를 뭘 갖고 아느냐? 뭘 갖고 아는 거죠?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를 갖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수업 시간의 기록의 내용을 잘 담는 아이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라. 대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고 싶다.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아이일까요? 못한 아이일까요? 잘한 아이겠죠. 또 1, 2, 3학년으로 가면서 성적이 올라간 아이일까요? 떨어질 아이일까요? 올라간 아이겠죠. 그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올라갔거나, 그러면 성적이 아직 1점대인 아이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1점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뽑고 싶다. 뽑기 싫은 애는 이런 애예요. 내신 성적은 아주 좋은데 활동을 안 한 아이. 안 뽑아요, 대학이. 또 반대 이런 애가 있어요. 성적은 낮은데 활동 많이 한 애. 싫어해요, 그런 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신과 함께 활동을 하는 애를 좋아하는 것이지, 가끔 그런 애도 있어요. 성적은 바닥인데 막 활동만 하는 애도 있어요. 대학은 싫어한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인재는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가 대학 생활도 충실할 거라는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적극 참여하고요. 요새 뭐 수상 같은 것도 학교에서 지금 대회를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물을 제시하는 대회는 합니다. 학교가 과제물을 제시하는 대회는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를 하셔야 되고, 여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에 수상을 하나씩만 반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에 학교가 뭔가의 대회를 한다면 1, 2학년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일단 수상을 하나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1, 2학년 학생들은 일단 다 기록은 돼요. 수상은 다 기록이 되는데 3학년 갈 때 고르는 거예요. 한 학기에 하나씩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가장 우수한 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참여를 하고, 학교에서 하는 대회치고 쓸모없는 대회는 없어요. 어떤 대회가 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것을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고요. 계열별 특성인데요.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끝난 거고요. 1, 2학년 학생이 있으니까 어떤 걸 노력해야 될까? 본인이 어문 계열 쪽으로 간다면 과목을 따지면 국어, 영어 과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문 계열은 글벌 영향이나 의사소통, 사고의 유연성을 보기 때문에 각종 어학 관련 활동이나 독서 활동 100일장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계열로 간다면 과목으로 따지면 국어나 사회 과목이 중요한 거죠. 배려, 협동, 관찰력 같은 걸 보니까 논술이나 시사토론 같은 거 아주 좋아요. 토론. 상경 계열이면 영어, 수학이 중요한 거죠. 영어 관련, 수학 관련된 대회들. 이공 계열로 간다면 당연히 수학, 과학이죠. 수학과 분석력, 논리력, 탐구 보고서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좋고, 3학년 학생들은 이제 꾸준히 해왔으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인데요. 지금 동아리는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학교가 동아리를 편제만 해놓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동아리 활동도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야. 근데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이 예를 들어 생물 동아리에 갔다면 생물 동아리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DNA가 난 관심 있어. 그럼 DNA 관련된 뭐 책을 찾아 읽었다든지, 관련된 뭐 보고서를 봤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간단하게 뭐 탐구 보고서라도, 지금 뭐 논문 같은 건 대학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한 2, 3페이지의 보고서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좀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기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 연구한 거라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대학들은 교과와 서류,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죠. 학생부 종합인데도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전형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교과로
바뀌는 전환을 하는 구조이고 올해까지는 이제 이런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이거죠.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런 구조로 간다. 서류와 면접이죠. 서류를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뽑고요. 2단계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서류의 준비와 면접의 준비. 근데 이제 올해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변별도를 낮췄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1단계를 서류로 4나 5배수를 뽑더라. 뽑고 2단계 면접 30%가 있더라. 여기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확인 면접이거든요. 서류 확인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이 뭐 그닥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서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러면 EBS에 면접 특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류형 이런 대학들은 서류만 보는 대학이죠. 서류만 보는 대학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틀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인데 아예 면접이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면접이 없는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면접이 없는 대학은 또 아이들이 면접에 자신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있는 전형 안 갈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게 서류백 전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이 제공되지 모든 게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으로 모든 서류가 다 가는데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2학년 때 것까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 2학년 학생들은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올해가 마지막인 거예요. 3학년 거는 안 들어갑니다. 종합 의견은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이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요. 이건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과 같아요. 1번은 학업이죠. 학업. 2번은 활동. 3번은 배려남. 이게 이제 똑같은데요. 여기서 팁은 딱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내용을 써주세요. 1번이 학업이에요. 공부한 거 말해봐.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 지원 모집단위 관계된 걸 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 가는 아이라면 경영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를 쓰셔야 돼요. 생물학과 가는 애는 생물 공부 어떻게 했어요를 쓰셔야 돼요. 그거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건축학과 가는 애가 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건축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걸 건축학 공부를 하다 보니 수학적 역량이 필요해서 수학 공부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내용을 써줘라. 1번, 2번. 3번은 인성평가거든요. 배려, 나눔,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려했고 봉사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1, 2학년 학생들 특히 지금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혹은 뭐 학급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3번에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은 대학의 자율문항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3학년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1, 2학년은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보시는데 대부분 뭘 쓰게 되냐면 지원 동기와 모집단위 관련된 노력, 그렇죠? 아니면 향후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대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학교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안 하는 기간이지만 본인이 지원 모집단위 관련해서 어떤 학업 계획을 세우고 지원 동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좀 표현해 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특히 생기부의 내용이 조금 작년보다 부실해지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소개를 통해서 좀 더 나타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문장을 잘 쓴다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 활동한 내용 중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에 지원 모집단위 관련돼서 뭔가의 공부를 하거나 뭔가의 활동을 하시고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정리해 보시고 요건 이제 고3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한 내용 중에서 찾는 거죠. 학생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학업 관련된 무슨 대회나 창체나 교과학습 발당에 뭐가 있을까? 1번이고요. 전공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수상과 어떠한 창체와 어떠한 교과를 했을까? 3번 인성, 4번은 발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잘 찾아서 자소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에 대한 특강 또 우리 EBS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계속 이 자소서를 쓰는 이 7월 말 8월 초가 되면 또 저희가 EBS 온라인을 통해서 자소서 특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써서는 안 되는 거
공인어학 성적 쓰면 안 되죠. 0점 처리되는 거죠. 수학과 외국어 관련 수상 실적 쓰면 안 되죠. 이건 자소서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쓰면 0점 되는 거예요. 안 쓰시면 돼요. 안 쓰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미리 전공 준비하라. 학생이 자신이 활동한 내용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영 경제 관련한 활동을 했는데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경영 경제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저는 조금 낮은 국문학과 갈래요. 이러면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활동한 내용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라. 정말 자신이 없으면 대학을 바꿔야지 학생부 종합은 학과를 바꾸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의 중요성, 학교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은 계속 3학년 수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 자신의 잠재력을 표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인데요. 논술 전형은 그냥 시험 보는 전형이에요.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요. 인문 논술은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 자연 논술은 이제 수리과학 논술이거든요.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예요. 논술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학생이 관연도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봐라. 기출을 풀어보고 자신이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이 지금 모의논술을 계속해요. 대학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논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논술을 풀어보고 할만하다 그러면 도전하시면 돼요. 근데 풀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도전하지 마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선생님 저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인데 논술 해도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내신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논술의 기출을 풀어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게 논술에 대한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논술을 보는 대학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3개 대학인데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 경기, 인천 9개, 기타 5개. 근데 이 전북 지역은 지금 논술을 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거죠. 연세대, 한양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을 그냥 뽑는 거예요.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능 안 나온다, 너무 낮다, 논술 잘하면 붙을 수는 있어요.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라. 왜냐하면 시간 낭비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할 수 없는데도 논술에 시간을 쏟으면 그만큼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대학이 논술 전형을 할 때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를 잘 따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 유형도 좀 보셔야 돼요. 대학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잘 판단해서 도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인문 논술이고요. 또 자연 논술이고요. 특히 자연 논술은 수리 논술이냐 수리과학 논술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과학은 못하는데 수학은 너무 잘해요. 그러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고, 수학과학을 다 잘해. 그러면 뭐 수학과학 논술.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경쟁률이죠. 경쟁률이 50대 1에서 80대 1이에요. 너무 높아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원서 접수했을 때의 경쟁률이고요. 실제 경쟁률은 그렇지 않아요. 접수한 학생들의 반은 시험 보러 안 가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그래요. 시험 보러 간 애들 중에서도 반은 또 수능 최저 못 맞췄는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니까 본인이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지금 제시문이 쉬워져서 교과서와 EBS 제시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특히 모의 논술은 그의 논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적성고사 전형은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하는 애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수능과 같은 시험인데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의 한 80%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에서 5등급 정도 하는데 학교에서 뚜렷하게 한 활동도 없고, 그렇다고 수능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라면 도전은 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할 수 있으면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개 대학이죠. 서울 3개 대학, 경기 인천 7개 대학, 기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여기서 적성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데요. 요거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 이 전형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1, 2 학생들은 이제 없어지는 전형이고요. 고3은 올해 마지막으로 보는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죠. 고려대 세종 캠퍼스만 한개 3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다른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이 없다면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에 60분에 50문항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겠죠.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어떤 애가 이런 걸 잘하냐면 막 활발한 애는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뛰어다니는 애는 걔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 꼼짝꼼짝한 애가 잘해요. 실제로 시켜봤더니.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보통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국어를 빨리 풀고 수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오히려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대학의 경향을 보면 뭐 EBS 문제집 같은 데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전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 다 수능이죠. 저쪽에 그 2월 1월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려대가 한 200명, 서울대가 159명, 연대 192명의 2월 2년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는 충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쩌면 2월 인원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상위권 대학에 2월 인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 올해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마다 군이 있습니다. 군이. 그래서 각 군에 하나씩만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서울대는 가군, 연고대는 나군 이렇게 각각공대학에 군이 있기 때문에 군별의 흐름과 이동을 잘 보시면 되고요.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이 아예 없죠. 중앙대가 지금 409명이 다군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이삭죽기로 성공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별 이동.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가나 다군에서 정시 원서를 쓸 때는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꼭 쓰셔야 돼요. 하나를. 꼭 쓰셔야 되고 또 가군이나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또 하셔야 돼요. 거의 가나에서. 다군은 사실 소신 지원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접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전북 지역의 정시 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랬더니 대부분 저쪽에 활용 지표를 보세요. 100은 100분이죠. 표는 표준 점수예요. 호원대는 등급만 갖고 뽑더라고요. 100분위로 되어 있죠. 그러면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차이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100분위는 시험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줄 세워놓고 끊는 거예요. 100분위는. 표준 점수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좀 높아져요. 만점이. 쉬워지면 낮아져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쉽고 어렵고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0분위로 가니까. 그다음에 반영 방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반영 방법을 보시면 우석대 같은 경우 국수영의 가로잖아요. 3개 중에 2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3개 중에. 그러니까 탐구는 30%를 반영하고 국수영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수영 탐 시험을 봤는데 4과목을 다 잘하는 애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약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학으로 갈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시면 되고요. 전주대 같은 경우도 국수 0이 40, 40, 40이에요. 국수 0 중 2개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2개 선택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목이 다 잘 나오지 않는다면 또 호원대 같은 경우로 보면 50,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개만 반영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등급만 반영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생이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유불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그러니까 4개가 다 잘 나오지 않은 아이라면 3개를 반영하는 대학이나 2개 반영하는 대학, 혹은 내가 점수를 낮게 받은 과목을 조금 반영하는 대학.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내가 잘 나온 과목에 비율을 많이 주는 대학. 이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정시는 또 수능 성적이 나오면 대학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지역의 자연계예요. 자연계도 보면 저기 수능 반영 유형에 가나 슬래시로 되어 있잖아요. 저것은 가형이든 나형이든 다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자연계는 가형을 반영해야 되는데 가나를 다 반영하는 경우에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줍니다.
보통 취득 점수의 퍼센트를 줘요. 취득 점수의 10%, 15%, 7%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형을 보내도 응시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형을 받으면 가산점을 준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가형을 봐서 가산점 10%를 받을 때하고 나형을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다 반영하지 않는 전주대 같이 셋 중에 2개 선택하는 이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약한 과목이 있다면 약한 과목보다는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수능은 낮은 과목을 올리는 것보다 잘 나오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일단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을 보고 판단하시고요. 수능이 다 나온 다음에 자기 성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이 어디인지, 또 대학에 따라서는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학과가 유리할까를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활동을 한 학과를 지원해야 되지만 정시 모집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수능 성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전형이다. 그것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학과를 갈까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좀 고려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그런 학과를 선택을 해야 미래 사례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하고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애들 많아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건 진짜 싫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뭔가요?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사실은 없어요. 없으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자신이 잘하는 직업이에요. 자신이 잘하고 그 직업의 최고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단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EB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BS 아이에 접속을 하시면 돼요. 아이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 지금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 거죠. 여기 대학별 고사를 클릭했더니 여기 뜨죠. 진로진학 특강, 나에게 맞는 전형 찾기, 뭐 대비 전략이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 입시 학습 정보를 여기를 클릭하면 EBS 온라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설명회에 들어오시면 지역별 설명회나 전형별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설명회에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이 강좌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보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논술이나 면접에 대해서도 EBS I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또 많이 활용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고요. 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통해서 그런 정보도 좀 보시고 직접 오지 않으셔도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어려운 시기 지금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꾸준히 전진하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